예, 여러분, 자연생태보건기사 필기 2022년 2회 3과목입니다. 해설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좀 3과목인데, 3과목인데 잘못된 거예요. 41번. 퇴비의 특성을 나타내는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퇴비. 주로 이제 볏짚이나 나뭇잎이나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그 식물 부산물들을 뭐 동물도 되죠. 닭똥, 소똥, 뭐 돼지 이런 것들을 섞어서 비료, 퇴비를 만드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자연 토양에서는 CNB, 탄질비죠. CN율, 10전 후 20 이상인 퇴비, CN 얘기가 나옵니다. 탄질비를 설명을 드리면 유기물, 식물체, 동물체라고 생각하면 되죠. 탄소와 질소의 함량비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 식물체, 동물체 중에서는 탄소, 질소가 굉장히 중요하죠. 많은 양을 특히 식물에서는 많이 차지하는데 그 톱밥 같은 경우는 이제 극단적인 얘기고 보통 이렇게 40, 50, 60, 70 이렇게 식물체가 신선한 유기물은 10이 훨씬 넘는 이런 숫자로 나타납니다. 탄질비가요. 근데 이것이 완전히 숙성이 돼서 부숙됐다고 그러죠. 휴무스. 이렇게 되면은 부숙이 되면 이제 부식이라고 그러죠. 부식. 나뭇잎 같은 것이 완전히 썩어서 분해돼서 흙처럼 만들어진 거. 이런 거 이제 부엽토라고 그러잖아요. 흙하고 부패된 썩은 이파리가 잘 섞인 토양. 그런 부식들은 전부 미생물의 분해에 의해서 땅 속에 있는 수십억 마리의 미생물에 의해서 세균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그렇게 되면 탄질비는 10 정도, 10, 11, 12 뭐 이렇게 된 거죠. 이것은 토양 속에서 분해가 된 그런 그 분해가 돼서 이렇게 부식이 된 거고요. 토양 미생물, 토양 속 세균이 관여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죠. 이게 어디까지 설명을 해야 돼? 이건 4번에 대한 설명. 자, 읽고 오겠습니다. 자연 토양에서는 탄질비는 10전으로 부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탄질비가 20 이상인 퇴비는 일반적으로 숙성이 덜 됐죠. 10으로 10, 11, 12 뭐 이 정도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퇴비의 숙성도인 탄질비는 단질비 혹은 양이온 교양용 양이온이라는 것은 뭐 이런 것들이죠. 비료 성분 중에 카나크마 뭐 이런 것들은 주로 양이온이기 때문에 그 양이온을 얼마나 잘 받아들일 수 있느냐, 교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토양이냐, 이런 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 용량이 높다면 그 토양은 좋은 토양이고, 그렇게 만들 수 있는 퇴비가 좋은 거죠. 미숙퇴비 같습니다. 미숙퇴비는 무기태질소가 유기태질소가 되기 때문에, 유기태는 그냥 그 식물체는 절대로 그냥 못 먹습니다. 식물이 유기체로 되어 있는 거는 나뭇잎은 절대로 그냥 그걸 못 먹고 이거를 잘게 완전히 분해해서 땅속 세균이 완전 분해돼서 무기질로 만들어준 그런 거를 먹을 수 있는 거죠. 간단히 보면 이걸 다 아실 필요는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나뭇잎이
이런 성분 주요 성분이 이거죠. CHO가 95%고요. 예. 탄소, 수소, 산소가 95%고 나머지 중에서도 N이 조금 크죠. 질소가. 이것이 암모니아와 그 질산으로 주로 먹습니다. 먹을 수 있어요. 식물들은 이걸로 암모늄 퇴질소로 먹을 수 있는 것은 벼를 비롯해서 거의 없고요. 벼만 이렇게 먹고 벼과 모든 식물들은 대부분의 식물들은 질산퇴질소로 먹어서 NO3-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런 걸 질산화 적용이라고 그러고 이게 이제 무기질로 되는 거죠. 이런 나뭇잎 유기체에서 유기물에서 잘게 쪼개진 그 무기질로 되는 거죠. 그거 따라서 유기퇴질소화 되면은 질소 흡수가 저해되죠. 미숫가. 이게 좀 말이 좀 꼬였는데 그 완전히 부숙된 퇴비는 유기퇴질소가 무기퇴질소가 되기 때문에 식물의 질소 흡수가 잘 된다. 이런 얘기를 어떻게 뒤집어 꼬은 것이 아닌가. 조금 말은 어색합니다. 자, 답은 탄질비는 10이어야 그 퇴비가 아주 좋다. 10 정도가 돼야 그걸 부식이라고 그런다. 나뭇잎이 한 2년 반 정도 되면 완전히 썩어서 완전히 분해되어서 부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탄질비는 한 10 정도 이렇게 나타납니다. 42번 원가 관리를 저해하는, 낮추고 방해하는 요인이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지난번에 했던 내용 간단하게 보면 생태보건공사든 무슨 공사든 시공관리할 때는 품질관리, 원가관리, 공정관리 하나 더 하면 안전관리 이렇게 있다고 했고요. 원가 계산은 순공사원가, 일반 관리비, 이윤, 그 다음에 세금 이런 것들은 좀 줄여야 우리가 통상적으로 공사를 할 수가 있겠죠. 세금은 뭐 액수가 정해지면 거기에 따라서 10% 붙는 거니까 줄이기가 힘들고, 따라서 우리가 뭐 공사를 하다 보면 선급금을 줘야 될 때가 있는데 그거를 지급하지 않는다. 그런다고 뭐 그게 뭐 끝까지 미지급하는 것도 아니고 언젠가는 줘야 되는 거죠. 예, 지금 당장 안 준다. 뭐 이자가 불어날까요? 뭐 별거 아닌 건 뭐 아닌 것 같고, 예를 들어서 1시간 작업하기 위해서 1시간을 대기한다. 이거는 원가 관리에 저해가 되는 거죠. 예. 원가 관리를 방해하는, 원가에 손해를 입히는, 물가를 잘 몰라서 비싸게, 시장 정보를 잘 몰라 비싸게 재료나 이런 것도 원료를 사왔다. 이런 것도 저해 요인이 되고요. 푸실 시공하면 당연히 재시공해야 되니까 다시 나무 심고 다시 공사해야 되고 하니까 이 문제가 되죠. 이거는 아니다. 녹화, 리베제테이션 옳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막화 됐는데 나무를 심어서 재생한다. 나무와 풀을 심는다. 식물 생육이 불가능한데 그거를 개선한다. 경관이 우수한 지역의 녹지를 개발, 이건 정반대죠. 예. 개발한다는 얘기는 나무를 베어내고 거기다가 무슨 논밭을 만든다든가 무슨 목장, 뭐 공장, 도시를 만든다는 게 개발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반대죠. 훼손지나 민둥산 표면을 식재 피복하는 거, 녹화 맞죠? 자, 양서류의 대체 서식처를 계획할 때 생활권이 가장 작은 것은, 자, 이것은 조금 교과서 쪽에서 나온 문제가 아니라 국립생태원에서 나온 금개구리 대체 서식지를 만들려면 이렇게 만들어라 하는
그 약간 가이드라인 같은 거에서 요게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문제를 냈습니다. 예, 산개구리, 두꺼비, 맹꽁이. 그러니까 맹꽁이가 제일 그 생활권이 이동 거리가 작은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구석에 있는 문제 45번 식물의 생활사 중에서 종자에 의한 번식, 구군에 의한 번식, 번식을 차세대를 생산하는 시기. 결국은 차세대를 생산하는 시기가 뭐냐 이런 건데 식물의 생활사를 이쪽 동네에서는 뭐 이렇게 정리를 하는 모양입니다. 씨앗에서 싹이 나고 그 다음에 뭐 한 사람으로 치면 초등학생처럼 툭툭 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청소년기나 뭐 이렇게 해서 번식을 하고 그 다음에 휴면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너무 뭐 익었다 뭐 이런데 이렇게 식물을 이렇게 제가 할 수가 있나 싶기도 하고 보통 뭐 그 영양생장, 생식생장 요즘은 이렇게 많이를 하는데 그래서 성숙기로 식물이 워낙 뭐 목본류, 초본류도 있고 그것도 뭐 다 다르기 때문에 생활사가 이렇게 일률적으로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답은 3번으로. 다음 46번 문제는 구형 분할법을 이용해서 다음 지역의 최적을 구해라. 한 변의 길이는 1m다. 그랬습니다. 구형이라고 하는 것은 동그란 공 형태가 아니라 사각형을 말합니다. 이게 지금 위에서 이 그림은 지금 위에서 내려다본 건데요. 평면도인데 요런 만약에 지금 여기 높이입니다. 여기가 여기 높이에요. 높이인데 이게 다 여기가 지금 한 변이 1m라고 그랬고요. 한 변이 1m. 한 변이 1m라고 그랬고 만약에 3m가 아니고 이게 높이가 3m가 아니고 2m가 아니고 전부 다 1m라면 5제곱미터가 5세제곱미터가 되겠죠. 최적이 이게 토량을 구해라 지금 5세제곱미터가 되겠죠. 그런데 지금 여기는 3m, 여기는 2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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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m고 나머지는 1m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를 대략적으로 구할 수 있는 이게 사각형 분할법도 있고 삼각형 분할법도 있고 한데 지금 여기서는 사각형 구형 분할법으로 해라. 이 공식은 4분의 1 곱하기 A 요 하나의 한 사각형의 면적입니다. 면적에다가 1시그마 H1, 2시그마 H2, 3시그마 H3 이렇게 구해라 이런 얘기죠. 자, H1은 뭐냐 하면 H1은 그 꼭지점을 중심으로 볼 때 사각형이 하나만 있는 거를 H1이라고 합니다. 사각형. 이 꼭지점은 사각형이 하나죠. 그래서 살짝 얘는 사각형이 하나고요. 얘는 두 개입니다. 얘는 두 개고 얘도 두 개고 얘가 하나죠. 사각형이 하나. 이 꼭지점도 사각형이 하나. 여기도 사각형이 하나. 여기도 사각형이 하나. 그래서 보면 사각형이 하나인 것은 꼭지점을 중심으로 볼 때 사각형이 하나인 꼭지점은 3m, 1m, 1m,
1m, 1m, 1m, 1m 이렇게 3m, 1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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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m 이렇게 됩니다. 7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 시그마 H2는 꼭지점이 있는데 사각형이 두 개가 모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가 두 개가 모였죠. 네. 그래서 두 개가 모인 건 세모로 해볼까요? 두 개가 모였다. 두 개가 모였다. 그래서 네 개가 나오고요. 수 네 개가 있는데 2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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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m. 하나 또 있네. 어디 갔을까? 하나, 둘, 셋, 넷. 제가 잘못 계산을 한 모양입니다. 2, 2, 2, 1. 2, 2, 2, 1. 7인 모양이네요. 7. 그 다음에 시그마 H3. H3는 뭐냐 하면 똑같이 사각형이 3개가 이렇게 사각형이 3개가 모인 겁니다. 3개가 모인 것은 이거 하나죠. 근데 1m니까 1 하나 놓고요. 그 다음에 4개가 모인 사각형이 4개, 얘는 사각형이 4개가 모인 거죠.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4개가. 요거 하나죠. 2m입니다. 2m. 2m. 그런데 여기 보면 H1은 1을 곱하고 H2는 2를 곱하고 그렇죠. 그래서 요 7에다가 1을 곱하고 요거 8이 아니라 7에다가 2를 곱하고 14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1에다가 3을 곱하고 2에다가 4를 곱해서 8. 그러면 32가 될 테고요. 32. 그래서 32 이게 이제 A니까 A는 1 곱하기 1제곱 1이니까 1제곱미터죠. 1제곱미터 나왔고 4분의 1. 그러니까 8이 맞네요. 예. 제가 연습으로 해본 게 틀리고 지금 8. 저는 8.5가 나와서 8을 그냥 얘기했는데 그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47번 문제. 수생식물 몇 번 했죠? 예. 정수식물, 부엽식물, 침수식물, 부유식물. 늘 뿌리가 물 속에 있는 건데 물이 있으면 뿌리가 물속 땅 속에 있고 이렇게 상부가 노출되어 있는 게 정수식물. 정신대 할 때 그 정자라고 했죠. 앞으로 나가자. 우리가 먼저 위로 가자. 이런 얘기. 부엽. 뿌리는 여기 있는데 물에 떴다. 부엽. 뜰 부자죠. 이파리 엽자에다가 침수식물은 통째로 잠수를 했다. 그 다음에 부유식물은 떠서 흘러다닌다. 왜냐하면 뿌리가 이렇게 허공은 아니죠. 물 수중에 뿌리째 떠다니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정수식물은 갈대부들, 줄 이런 거라고 그랬고, 부엽은 연꽃 종류, 노랑어리연, 어리연, 연꽃, 수련, 마름 이런 거라고 했고, 그 다음에 완전히 잠수된 것은 마름 뭐 이런 거, 요 말은 빼고요.
그다음에 부유식물은 유명한 개구리밥 종류, 생이가래, 풀의옥잠은 뭐 전 세계적으로 너무 유명한 것이고. 따라서 맞고 침수 말쪽 부엽 물수세미 부엽은 연꽃계통은 맞는데 물수세미는 침수죠. 물질경이는 정수고요. 물질경이는 정수고 물수세미는 완전히 물에 적셔졌다 해서 침수로 유명한 것들 부유식물. 그러니까 이게 틀렸어. 자, 토양 층위도 좀 아셔야죠. 맨 위에 있는 유기물 오가닉 층이죠. 오가닉. 나뭇잎이 있다 이런 얘기죠. 오가닉 층. 그 다음에 이제 요 유기물들이 아까 2년 반이면 썩어서 나뭇잎이 썩어서 여기 이 A층으로 오니까 여기가 제일 시꺼멓고 비옥하죠. 농사짓기 좋고 여기도 얘네가 용탈된 것이 여기로 조금 오니까 얘네도 조금은 영양분이 있고 모제, 락 이거는 밑에는 완전히 기반암이고요. 이 락이 기반암이 부서져서 모래보다는 조금 큰 이런 것들 옛날 어르신들 말로 석비래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그 작은 각진 자갈들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토양 모재라고 하고요. 읽어보시면 A층은 부식이 풍부하죠. 위에 있는 오르가닉이 유기물이 내려왔으니까 입상 구조가 발달했다. 그 토양이 좋은 것은 퇴비가 많으면 그 토양들이 이제 밀가루처럼 날리지 않고 이렇게 잘 뭉쳐지죠. 이렇게 가루들이 뭉쳐져서 그 뭉친 것들이 또 뭉치고 이런 것들을 입단 구조라고 그러죠. 그 반대가 밀가루처럼 풀풀 날려서 도저히 농사짓기 힘들게 떼알 구조고, 그래서 입단 구조가 입상 잘 발달한 그런 것이죠. 자, 다음에 B층 암석이 어느 정도 풍화된 상태로 이건 토양 모재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락이 틀린 것 같습니다. 5층은 낙엽이 있다. 혹은 동물도 있죠. 동물도 부식이 되고 있죠. 모암, 기반암이 있죠. 풍화되지 않은 딱딱한 기반암이다. 좋은 얘기입니다. 49번 비탈면, 번면이죠. 경사면에다가 목본유를 도입하는 이유는 바쁘면 이제 주로 이제 그 잔디 초하류를 많이 심죠. 근데 이제 제대로 하려면 초본이 이렇게 뿌리가 내려서 잔디 같은 것이 뿌리가 내려서 이 흙을 잡아줄 수 있는, 유실이 안 될 수 있는 거는 얼마 안 되죠. 표면밖에 안 되고, 그거에 비해서 여기다 나무를 심을 수 있다면 뿌리가 막 퍼지니까 이 경사면을, 비탈면을 좀 더 확실히 잡아줄 수 있겠죠. 그래서 나무도 심을 수 있으면 좋죠. 사면이 안정될 수 있고 집
초하류, 잔디 초하류에 비해서 영구적으로 자연 조경미가 될 수 있고요. 조금 오버하긴 말인데, 하여튼 이것은 그 잔디 초하류에 비해서 영구적이다 이런 얘기죠. 오래 간다 이런 얘기니까. 그다음에 주위 이 생태계를 보호해, 산림 생태계가 연결되니까 보호를 해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1번 비탈면을 안정화시킨다. 초기 피복류를 이것도 뭐 틀린 건 아니지만 초기에 더 활동을 잘할 수 있는 애들은 잔디 초하류들이죠. 초기에 활동하는 뭐 한 달 정도면 벌써 싹이 나고 2달이면 싹 덮어버릴 수 있으니까 요즘에 또 톨 회수큐니 뭔 회수큐니 해서 회수큐로 끝나는 그런 그 서양 잔디들은 겨울에도 잘 자랍니다. 따라서 그런 것들을 많이 하죠. 몇 가지 씨를 섞어가지고 씨앗 뿜어 붙이기를 많이 합니다. 본드를 섞어서. 영구적 자연 조경미, 살짝 오버된 말이 있지만 옛날에 누가 그런 말을 썼기 때문에 뭐 자연에 있어서 영구란 말이 있을 수가 없는데 사실은. 자, 4번 생태계로 복구하는 시간을 좀 줄여줄 수 있다. 자기 힘으로 예를 들어서 쌀이나무 씨앗이 날라오고 도토리가 날라와서 참나무가 생기고 쌀이나무가 생기고 그러려면 오래 걸리죠. 근데 시간을 사람이 심어주면 줄여줄 수 있다. 오케이. 2번이 답이고요. 다음 50번. 자, 우리나라의 생태계 교란 중 식물 단풍잎 돼지풀이 맞죠? 돼지풀이 있고 단풍잎 돼지풀이 있고 어류 큰잎 베스 3개 있었습니다. 파랑볼브럭 뭐 있었죠? 큰잎 베스 브라운 송어 이렇게 3개니까 나오기가 좋죠. 파랑볼록, 큰잎 베스. 옛날에 블루길이라고 많이 불렀습니다. 포유류 황소개구리는 뭐 양서류죠. 예. 자, 미국 선녀벌레. 예. 곤충류 맞고요. 예. 미국 선녀벌레 이게 저기에 많아요. 플라타너스. 한국말로는 이제 버즘나무, 양버즘나무 그런데 기둥줄기가 나무 줄기가 이렇게 버즘 핀 것 같다고 얼룩덜룩하다고 해서 거기에 굉장히 많습니다. 가로수로 그 전에 굉장히 많이 심었죠. 잘 자라니까. 자, 식물을 1번으로 한번 외워보시고요. 이거는 3개니까 조금 알아두셔야 되고 양서파총류도 홍석개구리와 거북 정도 나머지는 이름을 좀 익혀두시고요. 뉴트리아도 하나밖에 없으니까 커다란 쥐 같이 생긴 것들 하얀 거 식물을 한번 읽어볼까요? 가시박, 가시상추, 돼지풀, 단풍잎 돼지풀, 돼지풀아잡이, 물참새피, 털물참새피, 환삼덩굴 엄청 덩굴이 막 공격하는 거죠. 도깨비가지, 애기수염, 마늘냉이, 서양 등골나무, 서양 금원초, 서양, 양미역치, 이것도 서양이란 뜻이고, 영국 객근풀, 갯줄풀도 있고요. 미국 숯부쟁이 17개쯤 됩니다. 정답은 양서류. 다음에 51번 야생 생물과 인간의 거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것을 보통 여기까지만 공부하면 되는데요. 오늘은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비간섭거리 그 조류가 사람이 여기 있고요. 조류가 여기 있으면 비간섭거리에 있으면 전혀 뭐 너 왔느냐 하고 뭐 신경도 안 쓰고요. 경계거리에 들어오면
이렇게 꾹꾹 뭐 이렇게 해서 약간 옆에 애한테 경계음도 보내고요. 살짝 경계하는 눈초리가 느껴지죠. 그 다음에 회피거리는 그거보다 더 가까워지면 이제 몇 센치, 몇 미터 이렇게 새들은 이렇게 뛰잖아요. 약간 살짝 한두 이렇게 발자국, 몇 발자국 이렇게 뛰거나 걸어다니면서 살짝 도망갈 듯한 그런 스탠스를 유지하고요. 여기까지 오면은 이제 도망가죠. 너무 가까워졌으니까. 도피거리, 도주거리. 근데 그때까지를 근데 이게 너무 인간이 가까이 오면은 이제 피할 데가 없으면 여기 피할 데가 없으면 공격을 할 수도 있죠. 이제 죽기 살기로 죽음을 각오하고. 근데 그 중간 어디에 임계점에 달했다. 나 이제 여기서 더 오면 끌어넘칠 수도 있다. 공격할 수도 있다. 이런 임계거리, 임계점에 도달한다 이런 말을 쓰잖아요. 물 끓기 전에 99도, 100도 요게 임계점이라고 하잖아요. 공격거리 맨 마지막에는 죽음을 각오하고 공격할 수도 있다. 요 앞에 부분 4개를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1번 도피거리, 사람이 접근함에 따라 도피를 시작한다. 좋죠. 임계거리, 도주거리와 공격거리 간의 임계 반응에 나타내는 거리다. 회피거리, 여기 제일 잘 나오는 것 같아요. 회피거리가 접근하면 수십 센치, 수미터 물러나거나 이렇게 리듬을 타면서 이렇게 걷는 거 있잖아요. 새들이. 비간섭거리는 이거죠. 맨 바깥에 거 그냥 너 왔느냐 하고 뭐 별로 쳐다보지도 않는 거. 도주거리를 확보하지 못한 채 대상이 보호거리와 했을 때 공격, 이제 공격거리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공격거리. 옳지 않은 것은 4번. 꼭 이렇게 다 풀어놓고도 답을 잘못 체크하는 경우가 있어서. 52번. 식물이 성장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인자는 뭐 뭐니 해도 기온이죠. 기온이 봄이 안 되면 식물이 발화를 안 하고 또 소나무, 사과나무에 거기서 씨앗도 발화를 안 할 뿐만 아니라 그 순이라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정화와 치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발화를 안 하니까 안 되죠. 기온이 제일 중요하고 물이 없으면 또 죽잖아요. 53번. 분쇄화한, 완전히 이제 갈았다 이런 얘기죠. 완전히 잘게 쪼갠 식물 발생제. 그러니까 그 나뭇가지를 잘게 자르는 분쇄하는 분쇄기가 있잖아요. 분쇄기. 그거를 얘기를 합니다. 그 나뭇가지 분쇄기에서 나온 그 나뭇가지들, 식물 발생제, 분쇄목. 그 식재지죠. 나무 심는 데에 균일하게 펴서 건조를 막는 이 멀칭이라고 그러죠. 멀칭. 멀칭. 다밥이라는 것은 사람이 밟아서 압력을 주면 이제 식물이 죽고 토양이 그 공극이 메꿔져서 안 좋아지죠. 심지어 식물이 죽을 수도 있고요. 다밥을 덜 심하게 해줄 수 있고 또 잡초가 안 나죠. 멀칭을 해주면 뭐든지 이렇게 멀칭을 해주면 불필요한 풀이 안 나게 되니까. 근데 3년 5년이 되면 토양에 썩어서 부식이 돼서 돌아간다. 비료로 된다. 분쇄화하여 토양 개량제로 사용할 수 있지만 양질의 토양 개량제가 되어 있어서는 부식을 만들어서 완전히 숙성해서 사용해야 한다. 공원의 산책로 등의 포장재로 사용하면 경관이 향상되고
보행자가 밟으면 이렇게 약간 폭신할 듯 말 듯한 이런 증대 효과. 분쇄목은 3cm 예, 작게 해줘야 된다. 10mm가 1cm 맞죠? 예. 분쇄목 자체에 쿠션성이 있죠. 놀이기구 주변에 깔아주는데 예, 작아야죠. 이렇게 예. 더 아이들 놀이터는 뭐 10cm면 말이 안 되죠. 예, 훨씬 작아야죠. 자, 서식처 도면화, 해비태트 매핑에 대해서 옳은 것은 이런 설명을 보고 나면 자, 서식처 조사 과정을 보면 일단 대상 지역을 선정하고 서식처를 유형을 분류합니다. 유형 분류는 도면화, 관목림, 초지, 습지 이런 것들이 있고 그 유형별로 여기 뭐가 사나 이런 거를 조사를 해서 그것을 매핑을 도면화를 할 수가 있다. 서식처의 유형을 초지, 관목지, 덤불지, 교목지 이런 걸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4번 55번 생태환경 복원에 대한 설명. 훼손되기 이전의 상태로 복원하는 것을 주된 좋죠? 예. 조기 녹화용 도입 종자 위주로 조기가 나면 일단 틀리다고 보는 것을 권장합니다. 예. 쓸 무슨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빠르게 녹화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생태적으로 천천히 이렇게 모든 것이 흘러가도록. 3번 절토 비탈면에서 깎아냈죠. 깎아내면은 그 땅속 깊은 곳에 C층 같은 심토가 노출이 되면 B층도 마찬가지죠. B층, C층, B층이 노출이 되면 안 좋으니까 산림 표토, 여기는 오가닉층이나 5층이나 A층이죠. 예, 이런 거를 모아두었다가 덮어 놓으면 얘네들은 이제 그 밀가루처럼 풀풀 날리지 않고 잘 뭉쳐지니까 좋다. 이런 얘기죠. 예, 때알 구조, 입단 구조, 때알, 한국말로 하면 때알 구조. 예, 흙이 잘 뭉쳐지고 영양분을 잘 보존한다. 훼손된 식물 군락의 복원은 스스로의 회복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자연의 힘을 도와주는, 이게 제일 좋은 거죠. 자기가 스스로 회복하도록 자정작용, 자기 복구를 하도록 하면은 좋은데 그게 힘들면 좀 많이 도와줘야 되고요. 예, 2번이 역시 틀립니다. 이것은 아까 표토가 부식에 의해서 신선한 유기물이 흙에서 흙속 세균 미생물이 분해를 시켜주면 그것이 부식이 되면 이제 이쪽 A층은 굉장히 부식이 유기물층이 부식이 돼서 좋은 흙으로 된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적어왔습니다. 자, 환경공학적 56번 보건기술과 생태공학적 복원을 할 적에 어떤 곳을 복원을 할 적에 환경공학적 보건기술과 생태공학적 보건기술이 있는데 그 중에서 생태공학적 특징을 물었습니다. 아닌 것은, 틀린 것은. 자, 예를 들어서 가장 쉽게 설명하자면 환경공학적 그 방식은 하수 처리 시설을 막 대규모로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다는 침전시키고 여기다는 뭐 이렇게 기계를 돌려서 뭐 미생물을 주입하고 여기다는 뭐
뭐 화학 약품을 넣고 여기서는 뭐 염소 처리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대규모 화수 처리 시설을 해서 반드시 전기나 이런 것들이 화석 연료가 들어가는데 반해서 생태공학적인 방식은 인공 습지를 만들어서 얘를 뭐 쇠석이라든가 모래라든가 자갈이라든가 흐른 물이라든가 뭐 이렇게 해서 혹은 그 습지식물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뭐 정수식물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런 것들은 당연히 생태학이니까 태양 에너지가 원료가 되는 거죠. 예. 하수를 처리할 수 있다. begin of pipe라는 말은 파이프의 가장 시작점에서 라는 얘기인가. 예를 들면 집이면 집, 공장이면 공장, 가장 그 파이프가 시작되는 그곳에서부터 거기서 얘를 그 오수를 처리를 해야지. 그것이 파이프가 쭉 수미터, 수백 미터, 수키로 가서 강 근처에 가서 하면 그 강우 유출수를 가서 하면은 그 자연 친화적으로 처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진다. 그때는 대규모 하수 처리 시설을 사용할 수밖에 없고 집 근처에서 우리 집에서 사용한 오수나 우수를 처리하는 것은 생태적인 인공 연못을 가지고도 할 수가 있다. 이런 뜻으로 이런 맥락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태공학적 특징을 물어봤습니다. 태양에너지를 사용한다. 자연적인 자원. 비기나브 파이프가 시작되는 내 집 앞에서 시공간적으로 물체의 변화를 늘린다. 예. 이게 이쪽을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대규모 정수처리장, 다른 과정으로 폐기물의 흐름을 유도하기 위한 순환 시스템. 예. 그 수단 시스템 있죠. 그 빗물을 이렇게 일단 그 침전시키고요. 예. 찌꺼기를 침전시키고 그다음에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침투할 수 있게 하고 뭐 이렇게 정수식물을 심어서 순환 시스템을 가져간다. 이거는 생태보건 맞고 이것이 환경공학적일 것 같습니다. 또 그런 비슷한 게 나와 있는데 그 하수 처리를 위해서 인공 습지를 만들 적에는 57번 해설을 먼저 보겠습니다. 지표면 서피스를 흐르는 경우가 있고요. 서비라는 건 바로 밑에죠. 지표면 바로 밑에를 흐르는 지표하 흐르며 지표 바로 밑에. 우리나라 서브웨이, 우리나라는 지하철을 서브웨이라고 하죠. 지표면 바로 아래를 플로우하는 그런 형태가 있는데 방식이 있는데 그 지표하 바로 밑에를 흐르는 subsurface flow에는 수평으로 흐르는 것과 수직으로 이렇게 흐르는 것이 있다. 이것은 이렇게 되니까 이쪽에 가깝죠. 이거는 어떤 베드를 이렇게 약간 베드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수생식물을 심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수직적 흐름, 수직 흐름형. 하천 옆에 관찰 시설을 설치하는데 주로 데크를 많이 설치하겠죠. 그렇지 않은 것은 안전을 위한 높이는 120cm 이상 좋은 것 같습니다. 1m 20 이상. 서식처 보호, 훼손확산 방지를 위해서 이용객 동선 유도와 같은 장소에 설치한다. 괜찮은 것 같고요. 야생동물이 자주 출현하는 곳에는 동물의 관찰 시설을 설치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큰 건물이 아니고 관찰, 예를 들어서 조류 관찰 시설 같은 것도 조류가 나타나는 곳에 설치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식물을 주체로 한 관찰 공간의 식물 깊이를 고려하여 데크의 높이를 1m 미만으로 한다. 예. 그 하천 같은 데는 수생동물을 관찰하려면 30cm 이하로, 그 다음에 그 다른 식물이나 이런 거는 1m 이하로 또 맞죠. 그래서 우리가 야생동물을 공부를 하고 관찰을 해야, 관심이 있어야 이들을 또 보호할 수도 있고 하는 거니까 관찰 시설 같은 것은 너무 그렇게 꺼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출연해는 곳이어야 또 관찰을 할 수가 있겠죠. 자, 59번 수목을 근원 가까이에서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뿌리가 이렇게 있으면 근원 가까이면 여기죠. 여기 근원, 이게 뿌리 근자 아닙니까? 근원, 이건 원래 원 할 때, 원래 할 때 그 원자. 뿌리를 포함한 수목, 뭐 둥치를 의식하는 맹아성이라는 것은 이렇게 자른 나무가 있다면 여기서 막 이렇게 마구 나오는 거를 맹아라고 하죠. 가지에서 나올 때도 가끔 있습니다. 수목을 이식할 때 주요 사용. 자, 요거는 여기를 베야, 일단 벤다고 그랬습니다. 벌채를 한다고 그랬으니까 이걸 베고, 요렇게 지금 나무 밑둥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요거를 이렇게 잘라내서 뿌리 감기를 해가지고 여기다 이제 그 마대자루 같은 걸 해서 묶어서 분뜨기를 하죠. 이렇게 해서 가서 심는데, 이거는 근주식이라고 하죠. 뿌리를 주로 이식한다. 60번. 이것도 아까 그 모니터링 관찰 데크에 대한 얘기입니다. 모니터링을 위한 시설물로 유지보수의 용이성은 당연히 용이해야죠. 유지보수가 쉬워야 계속 유지가 되는 거니까. 이건 뭐 문제가 있고요. 옳지 않은 것은 이거 같고, 습지 식생 관찰을 위해서 자연환경 관찰에 있어서 국부적으로 적용한다. 관찰 데크를 한정된 일부 지역에 어느 한 곳에 적용한다. 자연환경 관찰은 물과 접촉 수생동물을 30cm 아까 했습니다. 30cm 수생동물. 그 다음에 목재 기초부는 예를 들어서 이게 있고 어떤 그 시설을 위해서 목재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 땅이 있으면 그 요 부분이 기초부 아닙니까? 보통 여기다 이렇게 시멘트 같은 건 큰 틀을 해야, 이게 기초가 잘 돼 있어야 이 기둥이 흔들리지 않으니까, 사람이 혹시 기대도 요 부분을 기초로 하는데, 물과 공기가 접한 부분이 부패하기 가장 쉬우니까 요 부분 중심으로 부패 방지 처리를 한다. 그렇죠? 좋은데요. 답은 1번. 여기까지 해설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